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인데 새로운 책이죠. 저도 최근에 읽게 됐는데 루이기 징갈레스 교수가 주장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책입니다. 보통 학자들이 어떤 비판은 잘 하는데 대안 제시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참 좋습니다. 일단 미국이 예외적이라는 이유와 그 미국도 정실자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라는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어떻게 하면 기회의 균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루이기 징갈레스 교수의 경력을 보면 대충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태리에서 출생을 했어요. 아직 60대가 되기 전인데 거기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태리만 해도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그 연줄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미국 이민을 가서 경제학 박사를 따고 지금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태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훨씬 더 교수가 되는데 오래 걸렸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2003년도에 시장경제의 미래란 책으로 번에서 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뭐 최근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사람들을 위한 자본주의 바로 이 책을 쓰고 FP에서 선정하는 100대 글로벌 사상가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친기업이 좋냐 나쁘냐인데 보통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친시장이 좋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이 정부에 비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정부는 완전 독점이죠. 정부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죠. 물론 뭐 레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레벨에서는 정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독점적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기업도 독점이면은 정부만큼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시를 든 것 중에 하나는 정부의 어떤 권한이 있는 것들은 그거는 뭐랄까 이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래요. 예를 들면 통신이라든지 통신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채광 산업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남미나 뭐 러시아 뭐 이런 데서 재벌들이 그런 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 허가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는 뭐 소위 말하는 탑5 지금 AI로 잘 나가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시장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실과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도 지금은 세금을 정실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대요. 그가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이미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포이즘이거든요. 네포이즘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교황이 실제로는 자식이 없어야 돼요. 카톨릭에서는 신부나 수도자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정교는 좀 다릅니다. 영국 성공회나 프로테스탄트도 다르지만 카톨릭은 수도자나 성직자의 결혼을 금하거든요. 그래서 교황은 원래 자식이 없어야 되죠. 신부 중에 추기경들이 뽑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낳습니다. 낳고 그 자식을 자기 아들이나 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카라고 얘기를 해서 데려다가 시행을 하는 게 바로 이 네포이즘의 어원이 됐다고 그래요. 네포이즘의 앞에 보면 네피우가 나오죠. 조카죠, 조카.
그런데 미국도 그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최근 것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은 완전히 다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어떤 금융기관은 채권자는 구제를 하고 어떤 데는 주주까지 다 구제를 해줬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정부는 뭐 금융기관을 살려서 금융 뭐 혼란을 막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기관은 정부가 돈을 줘서 위기를 넘겼고 국민은 어쨌든 나중에 돈을 회수를 했으니까 손해본 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은 단기 부채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보다 단기 부채가 싸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게 위기 시에는 단기 부채는 연장이 당연히 안 되죠.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 결국 어, 단기 부채를 가져옴으로써 나타난 이익은 금융기관 주주나 아니면 뭐 경영자가 얻게 되지만 보통 대부분 경영자들은 스톡옵션을 받게 되거든요. 그 리스크는 국민들이 다 떠안는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어떤 금융기관은 지원을 해주고 어떤 금융기관은 지원을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AIG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근에 그 뭐였죠? 서프라임 모기지 때 AAA를 갖다가 남발하다가 완전히 말아먹게 되거든요. 그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금액이 엄청나요. 가구당 2,000불씩 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 피해를 국민 부담이 해줘야 되는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나중에 그때 무슨 루빈인가 재무부 장관이 끝나고 좋은 대로 영전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단순히 이걸 지원해 주지 않았 주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되지만 국제적으로도 이런 방법이 발생합니다. 국제 외환 위기가 발생하면 개도국 부담으로 미국이 이익을 받죠. 이것도 역시 금융기관이 들어가는데 보통 외환 위기가 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다들 그 단기 부채를 갚기 때문에 다 팔자 나오면은 그 가치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주가든 아니면 자산 가격이든 그 수요와 공급이 최우선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실제 가치가 우선하지만 게다가 이제 환율도 폭등을 합니다. 우리 IMF 때에도 거의 뭐 더블로 올랐고요. 주가는 반으로 떨어져서 4분의 1 값으로 미화로 보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1년 후에 바로 다 복구가 됐기 때문에 그때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봤죠. 그만큼 개도국으로부터 재산이 넘어간 겁니다. 미국으로. 이게 과연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 보통은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 책을 추천 도서로 고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저자는 좋은 게 대안을 제시해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자,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교육기관의 혁명부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사다리가 많이 치워지고 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게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한국도 지금 적어도 등록금은 돈이 없어서 못 내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생활비 물론 뭐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론으로 지원을 하지만 어쨌거나 론이든 뭐든 정부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생활비까지 빌려주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생활비는 전혀 없어서 가난한 친구들은 뭐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어쨌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 전에 교육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 30개죠. 그중에서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는 딱 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아마 G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육기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100년 동안
거의 90%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라고 불려지는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안에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성과 학교나 교사는 퇴출이 돼야 되는데 저성과 교사를 퇴출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물론 뭐 나쁜,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을 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잘리죠. 하지만 뭐 잘 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잘리는 경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90%가 100년 동안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보다는 민간 기업, 민간 기업도 독점 기업보다는 경쟁 기업이 효율적이라는 것과 비교해 보면 학교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자금 지원도 지금처럼 그냥 뭐 머릿수대로 주는, 그래서 뭐 학교 정원을 줄이겠다 그랬더니 뭐 그러면 일률적으로 줄이자.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바우처 제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바우처가 안 들어오는 학교는 그만큼 정원을 줄이는 게 맞죠. 비효율적인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도 그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성과가 별로 좋지 않은, 뭐 고등학교라면은 뭐 학력고사든 아니면 전체 뭐 똑같은 형태의 뭐 시험이든 그 결과 가지고 해야 되고, 대학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뭐 취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는 승자 독식 사회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는 많이 들지만 그다음부터 매출에 비해서 원가가 들지는 않거든요. 휴대폰 같은 경우는 원가가 들죠.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원가가 거의 안 듭니다. 그래서 승자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데 이게 앞으로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교육혁명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문제인데요. 우리는 세금이 필요하죠. 세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정부도. 근데 도덕적 해이를 아까 방지하면서 재정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게 바로 피구세입니다. 피구세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그 국가 간 그런 개도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는 단기 자본 이동세라는 걸 갖다가 채택을 하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단기 부채 잔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단기 부채를 많이 한 이유는 장기 부채에 비해서 이율이 싸거든요. 근데 만약 단기 부채 잔액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장기 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3%고 단기 부채가 1%다. 그럼 2%를 과세하면 똑같아지니까 단기 부채를 굳이 많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저자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얘기 안 하고 한 1%를 먼저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단기 부채를 기존보다 많이 하지 않겠죠. 또한 과도한 부채가 나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과도한 부채가 나는 것도 역시 기업주는 아니죠. 그 경영진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ROE를 높이려면 레버리지를 높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면 그것도 증자 명령을 통해서 리스크를 미리, 도덕적 해이를 미리 차단을 하자는 거죠. 과도한 부채를 가져가지고 ROE를 높여주면 잘 되면 뭐 스톡옵션으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안 돼도 뭐 정부에서 구해주니까 좋다. 이건 도덕적 해이예요. 그거를 누구는 또 구해주고 누구는 안 구해주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뭐 부채 많은 게 꼭 리스크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몇 번 리뷰를 했지만 전세보증금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워런 버핏이 하는 플로트, 어, 보험회사는 미리 돈을 받고 사고가 나면 돈을 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상당히 적어요.
그런 부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럼 CDS 거래 가격으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CDS는 예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 AIG가 CDS 디폴트로 망할 뻔했다고 그랬는데 CDS를 적게 해가지고 이게 디폴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DS가 거래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디폴트 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는 증자 명령을 해야죠. 증자 명령 안 하면 그 경영진을 교체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도둑질도 방지할 수 있고 누구는 뭐 정실 인사로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세금을 다른 쪽에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다른 쪽에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도 또 양쪽에서 계속 받는 문제도 생기는데 그거는 뭐 변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로 얘기하는 건 로비에 대한 누진적 과세예요. 예를 들면 어떤 쪽은 로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로비 필요해요. 하지만 어느 분야는 로비를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거래를 금하지 않게 하는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좋냐 나쁘냐? 나쁜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총기 거래를 금하게 하는 그러니까 총기 회사에서 로비를 하는 거는 확실하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로비를 많이 하죠. 그쪽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어, 그거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돼요. 그러려면 로비를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누진적 과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로비를 하는 이익이 적은 집단에 대해서 로비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죠. 과세가 적으니까 실질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쉬운 세금이 있고 좋은 세금이 있는데 피구세가 좋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안 된 이유는 이거보다는 그냥 뭐 부가세처럼 그냥 정하면 누가 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쉬운 세금이 어, 어떻게 보면 나쁜 정치인한테는 뭐 루크로티브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친시장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한국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는 잘해왔지만 세상에 6.25 때 그렇게 세계에서 뒤에서 손꼽을 정도로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탑 10에 들거든요. 뭐 무역 규모라든지 아니면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그런데 물론 1인당 국민 소득으로 가면 탑 10에 못 들어갑니다만 아직 인구가 5천만 원이 넘으면서 국민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가 10개밖에 안 돼요.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나라거나 뭐 바레인 같은 데는 뭐 1인당 국민 소득은 많지만 5천만이 안 되죠. 아니면 뭐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는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세계 뭐 한 2, 3위 2, 3위는 아닌 되겠네요. 중국이 2위고 인도는 한 5위 안에 들 겁니다. 그렇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은 작죠. 한국은 보통 탑 20에는 들었고요. 조선시대 어, 중반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탑 20 안에는 드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친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친기업도 아니고 반기업이죠. 반시장인 건 물론이고 그러면서 내로남불이 든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네포이즘이죠. 나랑 아는 사람이면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로맨스고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불륜이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야당을 지원을 하는데 지금은 뭐 반기업적인 쪽이 여당이니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친시장인 그런 정당이 여당을 할 때 야당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 원칙은 원래 야당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도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만이라면 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대남이라고 그러나요?
2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게 저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좀 비슷한 게 유리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어 앞으로 뭐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친시장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수정했으면, 그래서 비슷하게 어 영국처럼 희그당하고 토리당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듯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시장파입니다. 시장한테 좋은 거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